어머니, 손주가 아들 친자식이 아니면 어쩌실 건데요? 이미 호족에 올라가 있는데 어머니가 별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3세 박진숙입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인 맏아들은 항상 듬직하게 저를 챙겨주고 둘째인 딸은 살갑게 친구처럼 저를 대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막둥이인 막내 아들은 형, 누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애교도 많고 사랑이 듬뿍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최근 막내 아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저희가 40대 후반에 갑작스레 찾아온 보물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때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는 형과 누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가족 모두가 그를 애지중지했죠.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더 특별하게 대우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군대에 갈 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막내 아들이 씩씩하게 군대에 가던 모습을 보고 나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던 그 아이가 이제는 그렇게 강하고 성숙한 남자가 되어 군복을 입고 떠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제 눈에는 언제나 막내 아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저 어린 시절 모습만 떠올리면 눈물이 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장해온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소식에 저는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막내는 정말 순수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고 그런 성격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주고 그게 못 받을 돈일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과 누나가 학교까지 쫓아가 친구들을 혼내줘야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기부나 적선함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씨를 가졌죠. 그래서 그런 막내가 데려온 여자친구라면 성격이 순하고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고 우리의 아들을 잘 이해해 줄 그런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순수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저도 형과 누나도 늘 걱정이었죠. 그런 막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또 그 여자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견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내는 처음으로 사귄 이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냥 기쁘고 기특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내가 정말 그 여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여자친구는 과연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막내의 여자친구와 만나게 될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저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를 가는 날, 저는 너무 많은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기에 마음이 복잡하고 그만큼 준비도 철저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것저것 묻고 싶었죠. 뭐 하는 애니? 성격은 어때? 여러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태호는 엄마, 진짜 괜찮은 친구야. 성격도 너무 착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줘. 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고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들으니 그 자체로 행복해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우리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자리에 며느리가 들어오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그 옷은 너무 짧은 치마와 속살이 많이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상견례라는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런 옷을 입고 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뵙게 되어 기뻐요. 그 말투가 너무 가볍고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불쾌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다니. 며느리가 테이블에 앉자 아들은 자연스럽게 며느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이 집에서도 며느리만 바라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김장 같은 건 저는 안 좋아하니. 김장 명절에는 안 가도 괜찮죠? 제사 음식은 제가 배달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김장, 제사 음식, 이런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김장은 남편이 좋아하니 뭐 배달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 집에서 김장과 제사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말과 태도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저의 마음속에 의구심과 불편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고 그런 와중에 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아무래도 아내가 모아둔 돈이 많이 없어? 그 말에 저는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 빚을 다 갚느라 돈을 모을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야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대. 예물과 신혼집 전세는 다 내 돈으로 계약하기로 했어, 엄마.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의 쪽을 바라보며 그 얘기를 했고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들의 태도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새로운 아들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제나 저에게 효자였던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아내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물과 전세 신혼집까지 모두 아들이 자신의 돈으로 계약하기로 했다는 말은 제 눈에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은 제 생각을 존중하며 살았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럴 줄이야. 그냥 장가를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너무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 아들은 전혀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고 저는 그가 아내에게 푹 빠져버린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결혼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아들의 모습에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이야. 어릴 적에는 제 말을 잘 듣고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저보다 아내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만큼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이 아내를 향한 헌신적인 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자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어지럽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에 담긴 온통 아내를 향한 사랑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정말로 당황했으며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이토록 헌신적이 될 줄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아들, 그토록 순수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잘 믿던 아들, 그런 막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날 아들이 건넨 한마디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결혼을 일찍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이 입을 열자마자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곧 이어진 아들의 폭탄 발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그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들 태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 임신했어.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전혀 그런 문제를 눈치챈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그 말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그만 말도 안 나오고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너무도 담담하게 오히려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얼른 결혼해야 할 것 같아서. 지혜도 그렇게 하는 거 동의해. 그래서 오늘 상견례 자리를 잡게 된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걸 보니 이 일이 정말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서 저는 그가 언제든 결혼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이유가 임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저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졌을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막내 아들이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된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지혜랑 나 진지하게 생각해서 결혼을 결정한 거야. 그동안 우린 사랑을 많이 나눴고 이제는 정말 함께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저는 그저 그가 행복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임신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충격적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나요? 결국 저는 막내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었고 그가 진지하게 생각한 결혼이라면 부모로서 저도 그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행복한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예식 비용과 예물, 전세 계약금까지 저희 집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었어요. 처음엔 그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이 진심으로 그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행복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이었기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결국 아들의 결혼 준비는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예식 준비와 더불어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믿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응원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도 점차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약간의 긴장감과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그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기도 생기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점점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였고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찾은 듯했습니다. 그래도 제사에 매번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명절마다 찾아오고 밥도 잘 차리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도 점차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엔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던 며느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정에 잘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다행스러웠습니다. 손주 하나가 더 태어나니 집안은 확실히 더 화목해졌습니다. 늘 밝고 활기찬 손주가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도 늘 애교를 부리며 사랑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3명이라 조금 혼잡할 것 같기도 했지만 막상 손주들이 함께 놀고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번잡함도 그저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손주들은 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잘 알아채고 먼저 다가오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다가오며 할머니 사랑해요 고 말할 때마다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항상 의문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이가 막내 아들을 많이 닮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을 떠올리면 그는 큰 키에 시원한 눈매를 가졌고 그 눈빛 속에서 자신감과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막내 아들의 얼굴은 누구나 한번 보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 깊었죠. 그런데 태양이는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눈도 작고 무쌍 커플로 이목구비가 막내 아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태양이는 그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 그런 얼굴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유독 막내 아들과 닮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은 의문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얼굴이 성장하면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도 변하고 그때그때 성격과 외모도 바뀌니까 어쩌면 태양이도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더 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가 어떻게 자랄지 그 모습이 궁금하면서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저도 잘 해결되지 않았고 어쩔 때는 그 차이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 얼굴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김장은 며느리 없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집이니 무리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맏며느리도 아이가 둘이나 있었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너무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김장은 온 가족이 함께해야 더 의미가 있는 법이지만 막내 며느리는 바쁘다며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김장을 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을 하면서도 바쁘게 손을 놀리던 딸아이가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맏며느리와 저만 있을 때 조심스레 물어왔습니다. 새언니, 혹시 새언니도 올케가 돈 빌려달라고 말 안 해요? 엄마는 순간 저는 손을 멈추고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맏며느리 역시 깜짝 놀란 듯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내려놓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아가씨한테도 빌리셨어요? 저한테는 금방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설마 우리 막내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다녔단 말인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올케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5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야. 너무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지. 그러자 맏며느리는 더욱 당황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6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2달이 넘도록 돈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김장하는 오늘 말하려 했는데 가족 행사에도 안 오고 전화도 받질 않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을 피하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당장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는 화를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요즘 애들한테 돈 빌리고 다니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내가 경제권을 다 쥐고 있어서 아들 월급도 내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 그러자 막내 며느리는 순간 말이 막히는 듯하더니 한참을 뜸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우리 아들 베이비시터 쓰느라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너는 이제 가정에 집중하겠다며 일도 그만두지 않았니? 그런데 대체 무슨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는 거야?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어린이집도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데 그 시간 동안 너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제 말을 들은 막내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 내가 너네 집 가서 아이를 봐주마. 베이비시터 돈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우리 딸이랑 맏며느리한테 빌린 돈은 당장 돌려놔. 그렇게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했던 걸까? 가정을 책임진다고 해놓고선 돈을 관리하면서도 오히려 부족하다며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막내 아들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어제 말했지? 내가 너네 베이비시터 해주겠다고. 오늘부터 내 손주 내가 봐주마. 그런데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에는 온갖 옷가지와 가방, 택배 상자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도 식탁 위에도 쓰레기와 옷가지들이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집 안은 마치 창고 같았습니다. 구석에 쌓여 있는 영수증들을 보니 전부 카드 결제였습니다. 할부로 산 명품 가방, 수십만 원짜리 옷들, 화장품, 신발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작은 건 몇십만 원에서 큰 건 몇백만 원까지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요. 저는 화를 내기보다는 며느리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너,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썼는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고 기분 안 좋으면 또 사고.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들 월급을 펑펑 써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놓인 컵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 테니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하지만 딱 하나 약속해. 우리 딸이랑 맏며느리한테 빌린 돈은 당장 돌려놔. 너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난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손주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돌봐야겠다고요. 이 상황을 그냥 두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로부터 3달 동안 저는 매일 막내 아들 집으로 출근하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옆에서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함께 아들을 돌보며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칼질을 배우고 밥을 짓는 법을 익히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막내 아들 집으로 향하던 중 우편함에 잔뜩 쌓여있는 우편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편물의 발신처는 모두 은행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우편물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연체 내역서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채업자로부터 온 우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몇 달 전 맏며느리와 딸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아들이 번 돈을 펑펑 쓰면서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것도 전부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편물을 본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며느리와 대화를 해보고 자초지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따라 막내 며느리는 집에 없었고 저는 손주를 돌보며 착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 손주를 바라보며 무심결에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왜 너희 엄마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왜 소비를 해야지만 자신의 마음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데 돌아오는 손주의 대답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가 더 아프다고 얘기했어. 할머니 요즘 아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 하나도 안 아파. 라고 얼른 대답했지만 손주의 다음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아파서 곧 집에 있는 거 다 우리 아빠 준다고 했어. 근데 이 집에 있는 아빠 말고 진짜 아빠한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아빠라니? 막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손주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동안 느껴왔던 작은 의심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손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짜 아빠가 무슨 말이야? 너 진짜 아빠는 여기 이 집에 살고 있잖아. 그러자 손주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나 아빠가 2명이라고 했어. 가짜 아빠는 여기 살고 진짜 아빠는 밖에서 만나. 근데 할머니, 왜 나는 아빠가 2명이야? 친구들은 다 아빠가 1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순진한 얼굴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현실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길 바랐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진짜 아빠를 만나러 가. 그리고 나도 같이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놀아. 근데 아빠한테는 비밀이래. 비밀 지켜야 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손주가 저를 올려다보며 천진난만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참담한 일을 겪고 있는지 다시금 실감이 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치 제 몸이 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태연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어머니, 아들은 잘 있었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사람이 내 아들과 가정을 이루고 내 손주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걸까?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 이번 주에 좀 바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손주와 제 아들의 칫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칫솔의 거친 결이 이상하게도 현실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이 검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손주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인데 이 아이를 의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손에 쥔 칫솔을 놓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검사를 하고 나서도 아무 문제 없다면 저는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끝까지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와 제 아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며느리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가 했던 말과 손주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차마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는 제 막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휘청거렸고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제 아들, 불쌍한 제 아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꿈이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있을 때 남편이 놀란 얼굴로 다가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겨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딸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딸은 저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딸은 주저앉아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들은 게 있어. 우리 상견례 때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 알아봤는데 그 은행에 그런 사람은 없었대. 애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온 적도 없대. 엄마 나도 엊그제 알았어. 순간 머릿속이 새까매졌습니다. 이제는 신분까지 속였던 며느리, 도대체 그녀는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며느리의 거짓말과 배신을 감추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제는 끝이라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제는 모두 드러나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속으로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순간이 온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잃었어. 당장 나가. 더 이상 이 집에서 허락되지 않아. 이 말을 하자 며느리는 당황하는 듯하며 잠시 멈칫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손주랑 아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요?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말도 통하지 않아. 내가 해놓은 친자 검사 결과지. 너도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났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제야 알게 될 거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태도를 바꿔 다시 뻔뻔해졌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제 아들과 저는 이 집에 5년을 살았고 문제없이 잘 지냈는데 어머니는 왜 이런 일까지 하시는 거죠? 제 아들은 이 집안의 손주로 계속 살아왔어요. 게다가 제 남편의 친자로 법적 등록되어 있으니 어쩌실 건데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더 이상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야 할 때였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강하게 일깨워야 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 아내를 믿을 수 있겠니? 어떻게 할지 궁금하구나. 내 아내는 내가 얼른 사라지길 바라고 내 유산이 모두 자기 자식과 본인에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심지어 그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지만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어버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그리고는 며느리의 짐을 하나하나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까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바로 그 사람, 진실이 드러난 후 모든 것이 벗겨진 것이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월급으로 옷을 사고 하는 것도 다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마다 너를 위해 참아왔던 거야. 어머니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언젠가는 우리 엄마의 배려와 사랑을 알아줄 거라고 해서 기다렸던 건데 이제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며 더 이상 후회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내 아들 없이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계속해서 대담하게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니? 이 결혼은 모두 무효 소송을 걸 거야. 사기 결혼이니까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거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예물과 돈 다 돌려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해온 일, 이제는 다 끝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후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입을 닫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갑고 확실한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 큰아주버님이 변호사이니 너한테 직접 고소장 보낼 테니 그게 다 처리되는 것만 기다리고 살아. 저는 그 말과 함께 그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녀는 결국 본인의 짐과 본인의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동안의 배신과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고 이제 그녀가 어떻게 나오든 저희 가족의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막내 아들은 여전히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당시만 해도 행복해 보였던 그가 이렇게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가 결심한 건 혼인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막내가 몰래 친아버지에게 보낸 돈과 예물, 식장 비용, 그리고 그가 일한 회사에서 몰래 가져간 월급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쌓인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돌려받은 뒤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막내 아들이 겪은 상처가 그리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내로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그 사람, 바로 막내 며느리였던 그 사람은 결국 사채 빚만 잔뜩 끌어안은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살아가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때 믿었던 막내 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막내 아들은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며 깊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상처를 입은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된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에게 괜찮아, 넌 괜찮아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 동안 막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그 마음에 다시 봄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함께 걷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막내 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조금씩 그의 마음 속에 봄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막내 아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봄날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상처 없이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제 마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